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매입 임대와 든든 전세 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매입 7만 5천 호, LH 신축 든든 전세 및 허그 기축 든든 전세 2만 5천 호, 기축 매입 2만 호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도시공간, 거주, 품격의 3대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공급 물량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역관광과 연안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 지출 연 2,8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늘 크루즈 관광 정책을 발표했는데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신항과 묵호항에 신규 크루즈 부두를 만들고 전국 주요 무역항에 3개 이상의 연안 크루즈 기항지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맺고 정부와 12개 은행이 국내 조선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 약 3천만 달러씩 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총 7억 달러 규모의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분야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삼성전자와 서울대학교는 오늘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 설립 목적은 AI 분야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이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향후 3년간 AI의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됐습니다. 지난 5월 28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세파를 체결했고요. 6월에는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이어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외교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연초 이후 올해 들어서의 지금까지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기대 효과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외교를 통해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5월부터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작을 했었고요. 아랍에미리트, 또 아프리카, 그리고 스탄 3개국,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총평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호 박사, 또 이인철 소장 두 분께 모두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일즈 외교에 대한 총평, 그리고 연초에 올해 있었던 이제 세계 국가에 대한 이제 외교들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평가부터 시작할까요? 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획기적인 한 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미국 또는 일본, 중국 이렇게 특정 몇 나라와의 외교의 경제 교류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외교 지평을 더 크게 넓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전 세계 80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을 개척하겠다.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코로나 그 팬데믹을 맞으면서 네. 공급망이 왜곡되고 돈이 있어도 공급망에 서로 간에 외교적 연대가 없으면 물건을 사오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원, 에너지 이런 면에서도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그런 면에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인철 소장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이제 표방하고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엔데믹 이후에 내수는 여전히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로 활력을 꾀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은 지금 G2에 너무 의존도가 너무 크고, 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제 자원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디리스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 지난해에는 사실 15개 국가의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주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가의 그동안의 안보,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다면, 네. 지금은 다소 이제 선진국에서 다시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더 개발할 여지가 많고,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자원을 좀 사들여야 하는 그런 이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외교를 표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취임 후 첫 순방국이었던 이 아랍에미리트와는 뭐 역대 최대 성과를 지난해 거뒀습니다. 뭐 300억 달러 이제 MOU를 체결했고, 이를 계기가 돼서 올해는 전략적, 이 포괄적 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어떤 수출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고, 특히 아마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우리가 호스트가 돼서, 네. 주체가 돼서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나 이제 이 대표들을 이제 초빙했는데, 네. 그들이 모두 응했다라는 건 우리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특히 이달 중순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사실 우리는 중앙아시아는 그동안 사실 뭐 이름조차 좀 네. 생소했던 국가들이 많습니다만, 투크메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서 이 3개국의 공통점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네.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 잠재적 이제 이 우리의 역량,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이제 연계해서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K-실크로드의 협력 구상의 일환이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내년엔 더 발전해서 네.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한 회의로 점차 좀 커질 것을 좀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경제 영토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흥국, 네. 저개발, 자원, 부국으로 넓혀지고 있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올해의 성과는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작년 20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세일즈 외교 성과 저희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정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 UAE 아마 에미리트와 저투자 유치를 하면서 올해 다시 또 가장 먼저 오게 된 또 그런 계기가 됐었고 워싱턴 선언 얘기하면서 핵 우산 있었고요. 그 다음 쪽 공급망 강화 쪽부터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죠. 네덜란드 ASML 가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 주식시장의 화두가 됐던 저 원전 부분입니다. 지지난주였었나요? 영국 원전팀도 함께 방한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2023년이 갔고 자 그리고 올해는 1, 2, 3, 4월 되면서 5월부터 다시 세일즈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김대호 박사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방한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세파를 체결하게 되는 아랍에미리트와 요부터 시작을 해보죠, 올해? 예, 모하메드 아랍에미레이트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현직으로서는 한국에 이번에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UAE를 가서 거기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00억 달러 투자 MOU도 맺고 네. 한국과 UAE 간에 정말 전례 없는 끈끈한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그동안에 알고 있던 중동과 크게 다른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좀 떠나가려는 듯한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악력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등을 비롯한 나라들이 어떤 자력 안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석유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 해서 예. 엄청난 지금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파트너로서 한국과 UAE가 뭉쳤다. 이 한국과 UAE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이미 지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뭐 세계에 유례없는 그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위산업 또 2단계 원전 산업도 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UAE 측에서 강력하게 원해서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마련했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액션 플랜을 좀 논의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화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회담이 성사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시대에 또는 중동의 탈중동 시대에 우리의 지평을 높이는 데 굉장한 어떤 이 교두보, 특히 UAE는 지금 사우디에 이어서 우리의 제2의 지금 수출국인데 네. 투자 협력 이런 분야에서는 뭐 그 강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세파입니다. 아랍 국가는 최초로 체결한 국가가 역시 UAE이고요. 원전 쪽으로는 정말 우리와 UAE가 정말 끈끈하게 뭉쳐 있습니다. 아마 이제 SMR 시대로 간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좀 계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SMR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소형 핵 원자로 거기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력 어떤 가이드라인, 협력 그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석유를 넘어서 한국과 그 UAE가 그 경제 동맹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 면에서 방위산업 이런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UAE 모하메드 대통령의 여러 기자회견을 보면 아예 한국의 방위산업 등을 안보를 맡기고 싶다. 네. 그런 얘기. 네. 그냥 국부펀드 투자를 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도 UAE가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협력을 하기로 한 다양한 어떤 미래 비전을 설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AE와는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아마 한국의 원전 실력을 체감했을 겁니다. 요즘에 원전 다음 나오는 게 소형 모듈 원전, SMR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부디 또 좋은 두 양국 간의 어떤 수출 계약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이인철 소장님, UAE에서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시대가 끝이 나잖아요. 이때 우리가 참 그쪽에 가서 해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좀 크게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갈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G2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동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우리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말씀하셨던 이제 세파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는 4개밖에 없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인데 아랍권과는 UAE가 이제 최초로 맺은 계약이기도 하고 이게 체결됨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이내 양국의 교역 물품의 90%까지는 관세가 없이 자유롭게 상품 시장 거의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원전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방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은 계속해서 또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2의 업계에서는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실은 이 컨텐츠 산업은 잘 개방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독성도 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UAE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개방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의 선진화된 뭐 의료 서비스, 산후조리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이제 파고들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아마 이제 UAE 대통령이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제 이런 창업과 관련한 이제 IT 이제 대표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아마 먼저 접촉을 했던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쪽에 이 컨텐츠뿐 아니라 의료기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용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아마 물론 뭐 해양 플랜트라든가 SMR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올해 수출 목표는 굉장히 큽니다. 플랜트의 경우 5대 목표이고 올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동 시장의 공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우디까지 좀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외에도 지금 사실은 미국 대선과 중동에서 특히 이제 이 분쟁 지역으로 인해서 K 방산도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중동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아마 기회의 이제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동 3개국과 이미 또 K 방산 협력도 한 상태입니다. 원전도 우리 실력 보여줬고요. 방산도 저희도 한번 다뤘었죠. 가성비 좋기로 이미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들 많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UAE에서 시작해서 사우디 등등으로 좀 이 방산과 원전 양대 축을 더 키워갔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김대호 박사님, 이 다음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UAE 대통령 왔었고 간 다음에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제 어마어마한 행사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48개 나라가 참석했던 이 행사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주관한 행사에 세계 48개국 정상이 왔다. 이런 거 사상 유례 없는 아프리카는 다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단군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데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당장에 교육을 하더라도 거기서 유동성 어떤 국제 통화 결제 통화를 제대로 돈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좀 소홀히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돈 잘 버는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달에 정부의 타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80억 인구를 우리 기업인들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프리카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각국 나라들 하나하나 일정도 맞추고 그 나라와 한국의 협력 가능성을 다 타진하면서 그 정상 부인들이 전부 한국에 와서 아프리카와 한국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엄청난 지금 희소 금속들, 희소 자원들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 광물은 또 아프리카에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앞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10년 또는 20년을 내다보는 이 아프리카의 협력, 미래 리튬이라든지 소재 부품 산업의 핵심 원자재 확보를 하고 또 특히 그 K-라이스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통해서 그게 쌀을 지금 심고 있는데요. 그 한국인 메이드 인 코리아 쌀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말 잘 연결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난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는 1차적으로 식량난 해소부터 또 물의 공급 이런 1차 산업부터 필요한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가장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프리카 정상들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것을 3년 단위로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보다 아프리카에 먼저 발을 내디뎠거든요. 네. 그러나 뭐 우리는 뭐 이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속담도 있지 지금부터 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적극성, 건면성 이런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소문이 나고 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협력의 과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좋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가 우리나라가 정말 5대양 6대주 완전히 뻗어나가는 어떤 면에서의 마지막 어떤 피싱 블로우 어떤 전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하는 어떤 구설을 깨는 중대한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은철 소장님, 48개 국가였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정상미 대표들과 공동선언문도 채택했고요. 3대 의제, 7개 분야의 협약 같은 것도 함께 됐었는데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프리카와 실질적으로 어떤 주요 핵심적인 성과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와 최초 수교한 건 1961년이었거든요. 6개 국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6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국가처럼 인식이 돼서 무역에는 변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로 따지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뭐 이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이 가전제품을 팔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꽤 많은 19개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3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하나아프리카 교역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제 이 주요 광물, 우리는 이제 이 주요국들로부터 광물을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받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로 들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미래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이제 광물의 자원의 이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호스트가 돼서 호스트라는 얘기는 우리가 비용을 대서라도 이런 이제 자원국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안정적인 이제 이런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프리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광물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 유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원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 공적 이 개발 원조 ODA 규모도 2030년까지 한 100억 달러, 약 한 14조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낚는 법,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나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아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벼종자 생산을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고 수확량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직접 기술을 지금 이전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해에는 6개 국가가 이런 이제 이 K 라이스벨트의 협력을 성과를 거뒀다면 지금은 참여국이 10개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1950년대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들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기아 문제를 단순히 이제 원조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해법을 제시하면서 신뢰관계가 더 구축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아프리카를 공략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조라는 게 무상 원조가 있고요. 유상 원조가 있는데 유상 원조를 통해서 기술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원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면서도 이제 우리도 한측으로는 이제 광물 자원을 용이하게 좀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회의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3대 의제가 있잖아요.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 7대 분야. 이것도 한번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3대 이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이제 48개국이 이제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교육과 투자 부문, 또 글로벌 도전 과제 부문, 인프라 부문, 지역 훈련과 교육 부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CT의 디지털 전환과 과학기술 부문, 그리고 상호이해의 교류 증진 분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게 초석이 돼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발전된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후속 조치들, 민관 합동으로 인해서 원조도 무상도 필요하고 유상도 필요한데 유상 원조를 포함해서 아마 수출입 금융이라든가 민관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협업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 박사님, 이제 아프리카 쪽 관련해서 좀 총평 좀 부탁하는 게요. 우리가 이번에 부산 엑스포 때도 봤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힘. 한국과 한 표잖아요. 표 대결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쪽은 이미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돈을 정말 엄청나게 뭐 뿌려댔었잖아요. 이들의 마음 좀 우리가 돌려야 되고 이번에 맺은 이런 성과들을 좀 길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어떤 노력 좀 있을까요? 이 아프리카의 관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아프리카의 정상들이 50개국 가까이 한국에 찾아서 같이 상생 공존의 방안을 솔루션을 찾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시작만으로서는 또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돈을 준다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문화적으로 또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 그래서 대학 같은 곳에서도 아프리카 학과를 많이 세우고 인적 교류를 대폭 넓히고 특히 아프리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로 가는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어떤 이 지속적인 그동안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그런 어떤 추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그를 위해서는 좀 전담 기구도 아프리카 센터 또 아프리카 언어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교류 특히 인적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인초 소장님, 미국도 이제 아프리카를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곳이 또 아프리카예요. 일본, 중국도 버거운데 미국도 뛰어들고 그동안 우리는 뭐 그닥 원조를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 표 보면 또 지원해준 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 돈도 지원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으로. 딜레마입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가장 젊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큰 대륙으로 꼽히다 보니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구 수면에서 14억 인구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와 거의 엇비슷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강점이냐? 여기는 3분의 2가 25세 이하 청년층입니다. 우리랑 인구 구조가 정반대인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작물인 이 코발트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지금 갖고 있고 특히나 세계 광물 자원의 3분의 1 이하가 이제 사하라 사막 이하에 묻혀 있다라고 이제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대륙의 이 자유무역 이제 지대 출범으로 해서 3조 한 4천억 달러 이상의 큰 권역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2000년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중국은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이미 갔죠. 갔고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이제 정상회의로 개최를 시작하면서 갔고요. 특히 미국은 2022년 이제 미국과 이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 550억 달러 무상 원조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2030년까지 100억 달러 하겠다고 하는데 5배를 가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본도 비슷한데요. 같은 해 이제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30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이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부상하는 아프리카를 잡기 위해서 모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숙한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나은 조건의 국가들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시작은 늦었습니다. 무상 원조 규모도 훨씬 뒤떨어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맨파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이들이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ICT 그리고 이제 컨텐츠, K 컨텐츠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 앞서서 뭐 의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든가 정말로 필요한
수질 사업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주변 강대국들이 집중하는 것과는 좀 다른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좀 파고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의 목표는 자유, 변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죠. 지난해에 이어서 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가 탄력을 받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외교 역량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연초 이후에 또 올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영상 보고 난 뒤에 마지막 바로 지난주에 끝났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한 성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지난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탄 3개국, 일명 스탄 3개국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스탄 실은 5개국, 그래서 C5+1, 여기에 정상회의급을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3개 국가를 먼저 국빈 방문 다녀왔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하나씩 저희가 볼 텐데 전반적으로 한번 성과를 분석해 주시죠. 여기 3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네. 일단 이 중앙아시아 이제 3개국의 이 명칭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이 공통점이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국가들이고 자원의 보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는 TIPF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이제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로 인해서 기회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의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한 겁니다. 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3개국 대상 정상회교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아마 특히 이 성과를 좀 들여다보면 네. 플랜트, 교통, 전력, 핵심 광물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이제 국영회사 우리 기업 간 가스전, 네. 석유가스 분야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한 수십억 달러의 이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교통에 있어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그동안 우리가 이제 2000년대 프랑스의 떼제웨를 이제 수입해서 우리의 네. KTX를 만들었는데 상용화했는데 2004년 상용화한 이 최고 고속철 KTX를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수출하는 쾌거가 마련이 됐고요. 전력 측면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과 이제 전력 산업 MOU를 통해서 노후 발전사를 현대화한다든가 가스 복합 발전과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예. 여기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핵심 광물 자원인데요. 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광물 자원의 탐사뿐 아니라 개발, 재련과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미국이 이제 중국산 이제 핵심 부품에 대한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2차 전지,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이런 이제 필수 원자재의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좀 확보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3개국을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과도 많이 다뤘었죠.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에 가스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MOU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나온 카자흐스탄은 광물 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쪽 미래 산업의 광물은 또 카자흐스탄과 광물 탐사 계약 많이 맺었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방금 우리 인철 소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KTX 고속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이 3개국 같은 경우에 다 하나씩 하는 특징이 있고 경제적 세일즈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보면 크게 중앙아시아와의 핵심 중 하나가 K 실크로드라는 좀 더 큰 대명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수장님께서는 이번에 경제적 성과와 함께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실크로드 하면 흔히 오래전부터 중국이 주도해온 동서양 무역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국도 역할을 했지만 우리 오래전부터 이 실크로드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때부터 한국도 핵심 중추 멤버로 들어가 있었더랬어요. 그 길을 따라서 한국까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천문대 15세기의 천문대 그 현지의 천문대가 한국에 넘어와서 서로 교류했던 사실을 네. 역사적으로 이제 상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캐치프레이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세계가 그동안의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분절돼 있는 반토막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지역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연결하는 바로 실크로드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세계를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를 다시 자유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묶어보겠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 세 지역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데는 가보면요. 네. 그 관광지가 산에 엄청난 산 전체에 불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천연가스가 그냥 나오다 보니까 트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불을 좀 붙이면 천연가스가 소진되고 그 밑에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가 이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연가스가 많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부존 자원이 원래 많은 곳인데 소련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소련 당국이 의도적으로 그 지하 자원을 캐지 못하도록 네. 오히려 농수축산은 목축업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장량이 중동보다 더 많은 그런 천연 자원과 에너지가 있는데 개발이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시장으로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 세계에 교류를 턴다. 이것이 바로 K 실크로드의 우리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또 여기는 정말 그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1937년 스탈린의 이주 정책 때문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면요. 자동차의 95%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뭐 그런 어떤 그 형제 국가로서의 틀도 갖춰져 있고 네. 그런 면에서 K 실크로드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김대호 박사께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이야기했는데 정말 천연가스의 대국이더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요즘에 천연가스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석유는 안 쓰더라도 일단 천연가스는 좀 쓰게 전 세계가 암묵적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좀 가스 개발 같은 거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인초 소장님, 근데 문제가 이 중앙 3개국, 뭐 중앙 5개국이 중앙아시아를 러시아도 노리고 있고요. 중국도 노리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를 끼어들기에는 또 이들 국가의 뭐라 그래 그림자가 너무 길게 드리워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요충지이면서 이제 자원의 보고이다 보니 뭐 중국뿐 아니라 뭐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부인 방문한 3개국뿐만이 아니라 2개국이 더해져서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더해서 2025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주최자 호스트가 한국이 돼요.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어떤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면 강대국이거나 아니면 그 회의의 어떤 회원국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국가별, 회원국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게 굉장히 관행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앙아시아의 5개 핵심 국가를 데리고 정상회의를 했다라는 건 그들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앞으로 경제 협력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회의를 어떻게 격상시키고 관계를 돈독하느냐, 경제 협력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늦었지만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경제 협력 강화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유리한데요. 뭐 인프라 개발도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활용도 물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굉장히 뒤늦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ICT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 ODA 사업부문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들은 아주 광활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앞서서 이제 뭐 고속철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제 요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동 연구를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인적, 기술적 자원을 같이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아마 중국이나 이제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외부는 이제 돈을 ODA를 통해서 자원을 먼저 선점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면 우리는 오히려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그걸 같이 이제 지식적 산업, 지적 재산권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공략을 한다면 아마 이제 뒤늦게 출발했지만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우리 이제 고려인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과의 그런 관계,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그쪽 그 국민들에게 DNA에 내려오고 있고요. 앞서 이제 대통령실의 그 발표문 잠깐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K컬처, 한류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호감도는 뭐 러시아, 중국 못지않게 우리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참 이 지역에서 높다고 합니다. 저희 뭐 중앙아시아 전문가분들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었죠. 마음을 좀 뺏으면서 우리는 뭐 너네 거를 뺏어 오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이 중국, 러시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저희가 K-실크로드 또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좀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이제 세일즈 외교, 글로벌 경제 외교 외에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김대호 박사님.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가 주도권이 돼서 펼쳐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도권이 돼서 아프리카를 모아가고 우리가 주도권이 돼서 중앙아시아를 모아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켠에서는 미국, 중국인데 여기에서 한국이 뭘 또 이렇게 스스로를 폄하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한 키워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핵심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먼저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만 하더라도 옆에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선까지 마주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현지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그 반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너무 그동안에 억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기 나라를 종속시키지 않을 진정한 국제 파트너를 원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 그 파트너로서 한국이 아주 이상적이다. 이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경제협력이라는 게요. 경제협력이라는 게 잘 산다 해서 못 사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시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장 단계,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거나 좀 그 성장 단계가 비슷한 경우에 훨씬 그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도요. 과거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시해해주는 그래서 우리 편 뭉쳐라 이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립구도를 더 강화시켜서 갈등 구조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빈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선진국 길목으로 가는 나라고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개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나라로서 못 사는 나라도 끌어오고 잘 사는 나라도 끌어오는 그런 의미에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는 정말 세계에서 이런 나라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예. 그렇다면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글로벌 중추가 돼서 세계를 끌어간다면 갈등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관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네.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중추국가 아픔도 알고요. 또 못 살아본 경험도 있고 또 실력도 지금은 출중하고 그런 역량을 갖췄기에 한국이 또 글로벌 중추국가에 그런 것들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인철 소장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나아갈 방향 우리가 이인철 소장님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제 이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잡힌 이후에 경기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중 신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환경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의 보고인 뭐 중동 그리고 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전 세계가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앞서서 뭐 물론 이 중동 국가 지금 아프리카 국가에 뭐 500억 달러, 300억 달러, 미국 우리는 뭐 30년까지 100억 달러를 ODA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끼리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공략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언론은 바로 이제 입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긴밀하게 민관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시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ODA를 이제 공짜 원조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100억 달러도 2030년까지고요. 20%가 무상 원조고 나머지 80%는 수출금융 지원과 같은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이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살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1950년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K컬처라든가 K 이런 컨텐츠 산업을 이제 결합시켜서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인적 자원이 후성하고 이제 이 천연 자원이 이제 풍부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떤 경제 회복의 밑거름을 삼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콩반 쪽을 다시 나눠주면 굉장히 감동이 2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잘 살고 뭐 카드론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부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같이 나눠가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과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금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어떤 경제 외교든 이제 무상 원조든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조금 더 늦게 출발했지만 좀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 그리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가장 큰 글로벌 경제적 사회적 이슈 11월 5일 치러주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5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현재는 어떤 분위기일지 두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